이번 시간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주요 입장들로 정신분석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인지적 입장, 생물학적 입장, 그리고 이 모두 네 가지를 통합하는 통합적 입장, 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적 입장의 기본 가정인데요. 여러분들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가정으로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심리 결정론, 사이키 디터미니즘,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약속을 내가 깜빡했어. 그리고 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 해서 실수 또는 실언 이런 것들 하는데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그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 우리 행동의 원인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심리 결정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의식하지 못하냐? 왜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건 바로 무의식에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보겠지만 우리의 정신 세계는 의식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 영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심리 결정론이고 두 번째 가정의 특징은 바로 이 무의식의 존재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무의식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성욕구와 공격욕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는 고상한 인간이야. 나는 그런 성욕이나 공격욕에 지배를 받지 않아 라고 하지만 프로이드 이론의 기본 가정에는 우리의 무의식에는 바로 성욕구와 공격욕구가 아,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물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게 바로 세 번째 기본 가정인 성욕구와 공격욕구에 대한 강조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프로이드 이론의 특징은 유아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프로이드가 히스테리 환자들, 성인 히스테리 환자들을 주로 봤는데 성인기에 보이는 히스테리, 여러 가지 신경증이 그 원인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추적해 보니 바로 유아기에 억압된 갈등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발달 과정상의 경험 중에서 어린 시기, 유아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만 5세 정도면 우리 성격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보이는 이 성격이 현재 어제, 오늘 이런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 만 5세 이전의 경험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프로이드의 기본 가정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빙산에 비유했어요. 바닷속에 있는 저 거대한 빙산 밑에 있는 저 덩어리, 그게 바로 무의식 영역이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하얀 부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 부분이 바로 conscious, 의식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무의식은 두 단계 pre-conscious와 unconscious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conscious는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conscious 앞에 pre가 붙어 있죠. pre는 이전 단계란 뜻이죠. 그래서 의식 이전의 단계다. 그래서 현재 무의식에 있으나 우리가 노력하면 의식화될 수 있는 의식 바로 직전의 단계다라고 해서 pre-conscious 전의식이다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 있죠. unconscious.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화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진짜 무의식이라고 용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성격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그런 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삼원 구조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성격 구조가 우리 정신 세계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원초아가 가장 깊은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초아는 이드라고 라틴어로 이드인데 그게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능, 앞서 기본 가정에서 얘기했던 성본능, 공격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 가장 깊은 무의식의 원초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가 저 conscious라는 하얀색 부분, 저 부분이 이제 그 우리 성격 세계 구조 중에 자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나예요. 영어로 에고.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가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현실도 고려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초자아. 초자아는 슈퍼 에고. 그래서 에고 앞에 슈퍼가 붙어 있죠. 그래서 슈퍼는 초월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에고 앞에 초월한이라는 슈퍼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아닌 나를 초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인 자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자아, 바로 초자아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윤리, 태도, 도덕, 규범 요런 것들이 바로 초자아인데 이 초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로부터 초월된 내가 아닌 타인인데 바로 그런 부모라는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초월적인 대상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라든가 윤리. 그래서 이 초자아의 내용은 "뭐뭐 해야만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하는 자기 이상이라든가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양심 요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초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인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5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5 단계로 나누는데 그 단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냐 하면 앞서 기본 가정에서 그 우리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 생물학적인 본능이 우리의 기본적 본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물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존의 본능이 생존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 우리 무의식의 깊은 무의식, 이드에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 생존의 본능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종족 생존과 개체 생존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살아야 하고 우리 종족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 생존을 위해서 생식 본능이 파생이 되고 그 생식 본능이 바로 성 본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본능에 관여하는 정신 에너지를 바로 에로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에로틱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으로 개체 생존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겠죠? 근데 최선의 방어는 내가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죠. 그래서 개체 생존 본능이 바로 공격 본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공격 본능에 관여하는 정신 에너지를 타나토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로스는 종족 생존과 관련된 성 본능에 관여하는 정신 에너지고 타나토스는 개체 생존에 관여하는 공격 본능의 정신 에너지예요. 이 둘 다 생존에 관여하는 정신 에너지인데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합해서 우리가 생명 에너지, 생존 에너지라고 하고 그것을 리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비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비도가 모든 생물에 존재하는 그리고 인간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 삶에 관여하는 정신 에너지인데 이 리비도가 발달하면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집중되는 부위가 바로 성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승기는 바로 그 성감대, 리비도가 입 주변에 몰려있는 시기가 바로 구승기예요. 오럴 스테이지.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입을 통해서 생존하게 되는데 엄마 젖을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입 주변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구승기가 출생에서 한 18개월까지 그 성감대가 입에 몰려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 18개월까지 아이들 보면 여러분 공갈젖꼭지라고 가짜 젖꼭지 아이들이 입에 물고 있는 거 보셨을 수 있어요. 18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굉장히 그 공갈젖꼭지를 탐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은 엄마들이 그걸 물리면 아이들이 이제 조용히 해지고 그런데 이제 18개월이 지나면 리비도가 입 주변에서 항문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갈젖꼭지를 더 이상 재미있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비도가 성감대가 항문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문기는 18개월에서 3세 정도까지 되는데 이 시기에 항문의 리비도가 옮겨오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설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방출하는 대소변 통제라는 발달 과제를 아이들이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가 이제 펠릭 스테이지라고 해서 남근기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3세가 지나면 그 리비도가 또 항문에서 남근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보통 만 3세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시기까지가 이 시기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제시했는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리스 로마 오이디푸스 왕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이성 부모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그 다음에 동성 부모에 대해서는 경쟁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아들의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아빠랑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부부로서. 그래서 사랑의 경쟁자로 여기고 심지어 적대감까지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성 부모에 대한에서는 좋아하는 감정,
동성부모에 대해서는 적대감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갈등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빠를 내가 힘이 세다면 저렇게 누워있는 인형한테 하듯이 좀 혼내주고 싶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요식에 아빠보다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싸워봤자 이길 승산이 없다 라고 해서 채택하는 것이 바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동일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복잡해서 요 정도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무의식이 다시 모든 그 성 관련 에너지가 리비도가 무의식으로 잠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스테이지라고 하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성적인 갈등보다는 학교 생활에 열심히 임하고 또래와의 관계, 그런 데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평온한 시기를 보내다가 사춘기가 오면은 다시 그 리비도가 성 관련된 그런 정신 에너지가 분출되는데, 그때는 어디로 신체 어느 부위로 옮겨가냐 하면은 성기로 옮겨간다라고 해서 제니탈 스테이지, 성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런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리비도라는 그런 정신 에너지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를 가지고 5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5단계 중에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요 3시기 동안에는 자기 신체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5번째인 성기기에는 자기 신체가 아닌 다른 이성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기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성을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성기기가 이타적인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분석의 주요 기본 요소를 봤고요.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정신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론이 이제껏 우리가 봤던 정신세계에서 무의식, 그거 기억나시죠? 빙산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은 굉장히 전체 정신 세계에서 적은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정신 세계는 무의식에 잠겨 있다. 그리고 이 무의식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성본능과 공격 본능,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서 그걸 억압하죠. 근데 억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누를 뿐이죠. 그래서 무의식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무의식이 존재하는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자꾸 누르려 하다 보니까 무의식이 순간순간 드러내요. 자기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억압하니까, 우리가 물이 새면 물이 안 흐르는 게 아니라 다른 틈새로 삐죽삐죽 새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무의식이 자꾸 억압하면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테리, 신경증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이 이상행동을 유발한다라는 첫 번째 원인론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5단계의
그런 성격 발달 이론을 봤어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근데 이런 성장 과정에서의 갈등, 그래서 구강기 때 충족해야 되는 그런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항문기 때 아이들의 대소변 과정에서 너무 부모한테 많이 야단을 맞으면서 그런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이 많이 축적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 있게 되죠. 그다음 남근기 때 자기가 힘이 약해서 '아빠한테 엄마를 뺏겼어.'라는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격, 정신 장애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인론입니다. 다음으로 자아 기능의 약화는, 우리가 성격의 3원 구조론을 프로이드가 제시한 걸 보았죠.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자아의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에고. 이 에고가 탄탄하고 건강해야 이드로부터의 침투와 슈퍼에고의 지배로부터 다 감당해내고, 그것들을 이드와 슈퍼에고 욕구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자아가 약하면 이 두 이드와 슈퍼에고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 기능이 약하면 바로 너무 비대한 이드 또는 비대한 슈퍼에고로 인해서 정신 장애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자아가 불안하면 우리가 방어 기제 쓰는데, 이 방어 기제를 너무 경직되고 너무 과도하게 쓸 경우에 바로 정신 장애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치료 원리와 기법으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즉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갈등, 억압된 갈등,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약해 있던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 원리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드가 아까 가장 깊은 무의식에 있었죠. 이드가 있는 곳에 자아가 있게 하라라는 말은 바로 저 깊은 무의식에 있어서 자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자아가 바로 그 깊은 무의식에 있는 것을 알아차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현상, 꿈 분석, 전이 분석, 저항 분석, 이런 것들이 주된 치료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동주의적 입장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입장의 기본 가정은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다라는 거죠. 깨닫게 되고 배우고 익히게 된 것. 그래서 결국 정신장애는 학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된 학습의 결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인데, 이 학습의 원리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유학습이라는 세 가지 학습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반 파브로프라는 사람이 우연히 실험실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다가, 이 개가 음식물을 이렇게 점심 때 먹이를 갖다 주니 음식물 냄새를 맡고 침을 분비시켜서 나중에 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슬리퍼 소리만 나도 이 개가 침을 분비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우연적인 발견을 가지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종소리와 이렇게 개의 목줄에 타액이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실험 장치를 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스키너란 학자는 두 번째 학습 원리로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제시하는데, 바로 스키너 박스라고 해서, 여기 박스가 있죠. 밑에는 철판이 있고, 다음에 그 먹이를, 그러니까 먹이가 나오도록 하는 레버를 설치하고 쥐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그 행동은 계속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너무나 레버만 눌러서 뚱뚱한 쥐니까 이번에는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지 않고 밑에 철판에
일렉트릭 그리드가 바로 인제 전기가 흐르는 철판인데, 거기에 전기 쇼크가 오도록 했더니 이제는 점차 그 레버를 누르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행동에 먹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주어지면 그 행동은 계속 반복되고, 그다음에 전기 쇼크라는 부정적 결과가 주어지면 그 행동은 점차 사라진다라는 그런 강화의 원리를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 뭐 성적 우수자한테 상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강화의 원리가 어 적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들을 경우에 이거는 전기 쇼크와 같이 내가 싫어하는 그런 자극이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이랑 조작적 조건 형성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가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도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만 하면서도 행동의 학습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관찰과 모방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사회학습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학습 원리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부적응 행동 역시 경험,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치료는 부적응 행동을 다시 제대로 된 적응적인 행동으로 학습하는 게 바로 치료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치료, 행동수정, 그다음에 소고, 체계적 분간법, 행동조성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죠. 자, 세 번째 입장은 인지적인 입장이에요. 인지적인 입장은 사고, 코그니션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관점인데요. 인지적 입장의 기본 가정은 인지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 모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외부 사건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 뷰, 견해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에 실패를 해요. 그럼 시험에 실패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시험 실패가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실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을 망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아 내가 요번에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다음에 노력하면 잘 볼 거야.'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데, 시험을 망쳤다.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나는 뭐 다시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실패야. 이런 식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그 사고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인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입장의 원인론은 정신장애는 부적응적인 인지, 부적응적인 사고의 산물이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인지적으로 왜곡하고 그다음에 비합리적, 역기능적인 생각을 할 때 바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치료는 부적응적인 인지를 적응적인 인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신념은 "뭐뭐 해야만 한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꼭 성공해야만 해.' 그건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그건 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하는데 would, should, must, 이거는 인제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그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want, 나는 하고 싶어. 그럼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인제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나는 성공해야만 해.' 하면은 작은 실수도 용납을 못하면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 원리는 적응적인 인지로 바꾸고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알버트 앨리스, 아론 백이라는 학자들이 있고 요런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정신장애의 원인을 우리의 신체, 생물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우리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 우리 신체를 모두 관장하는 건 뇌잖아요. 그래서 '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인 작용 요런 것들이 바로 정신장애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장애는 뇌 이상이다. 그리고 우리 뇌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인제 물려받는 요인이 크죠. 그래서 정신장애는 가족력이 있다. 부모의 그런 정신장애적인 그런 생물학적 요인이 자녀에게 유전이 되면 가족력으로 그런 정신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 뇌 구조적 손상, 뇌의 생화학적 이상, 그래서 치료 원리도 바로 뇌에 관한 그런 개입입니다. 뇌의 화학적인 정상화를 꾀하고 구조적 손상을 치료하고 이를 위해서 약물 치료, 전기 충격 치료, 뇌 수술 등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합적 입장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개인의 취약성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취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죠. 부모로부터 정신장애적 요인을 물려받은 그 뇌가 구조적 이상한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취약성이 어떤 사회적인 사회문화적인 어떤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그것과 결합이 되면 정신장애로 이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의 취약함과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결국에 개인의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키고 부적응적인 사고를 증가시키고 미숙한 대처 행동을 유발해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이 바로 통합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에는 앞서 봤던 프로이드의 이론, 행동주의적인 이론, 인지적인 이론, 생물학적인 이론 여기에다가 사회문화적인 그런 환경적 요인까지 모두 통합한 이런 통합적인 관점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사회문화적인 요소 모든 것을 통합하기 때문에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에는 이런 유전적인 것, 그다음에 뇌 문제,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프로이드의 정신협동 치료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인지치료, 행동치료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문화적인 환경적 요인, 그래서 개인의 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이런 모든 것이 다 작용한다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론적 관점, 앞서 봤던 이론 관점을 모두 통합한 통합적 관점 모델로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